나가. 이제 이 집 너희 집 아니야. 오빠, 우리 이제 집 없어? 하은아, 오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저씨, 하룻밤만 안에서 있어도 될까요? 새벽 2시 공업단지 끝자락.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골목에 반쯤 내려온 낡은 정비소 셔터 앞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소년의 등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엎여 있었죠. 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오빠의 목을 꼭 감싼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동생을 감싸 안으며 셔터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고 기름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나왔죠. 소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셔터가 조금 올라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소년과 등에 엎인 아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그때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저씨, 하룻밤만 안에서 있어도 될까요? 너무 추워서. 제 동생이.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셔터를 올렸습니다. 들어와. 소년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거든요. 등에 엎여있던 6살 하은이도 조금씩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장석구는 안쪽 사무실로 도윤을 안내했어요. 작은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고 낡은 소파와 책상이 있었죠. 일단 여기 앉아. 뜨거운 거라도 마셔야겠다. 장석구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를 소파에 앉히고 라면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도윤은 먼저 하은이에게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였습니다. 하은이는 배가 고팠는지 후후 불며 먹었죠. 장석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도윤입니다. 이 애는 제 동생 하은이고요. 나는 장석구야. 여기 정비소 주인이지. 너희 집이 어딘데?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장석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편 창고를 정리해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줬죠.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얘기하자.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가 나가고 도윤은 하은이를 눕혔습니다. 하은이는 배가 부른 채로 금세 잠들었어요. 도윤은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죠. 하은아, 이제 괜찮을 거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셔터가 반쯤 고장나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어요. 장석구는 여전히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었죠. 도윤은 셔터를 살펴봤습니다. 레일이 틀어져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였어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볼트를 풀고 레일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였죠. 셔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석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너 배운 적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장석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정비소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김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이었어요. 용접과 철근 작업이 주 업무였죠. 도윤이 19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는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6살 하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죠. 그저 오빠 품에서 작게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고모 김선영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모가 왔어. 45살의 김선영은 정장 차림의 깔끔한 외모였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죠. 도윤아, 힘들지? 고모가 도와줄게. 너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해. 고모가 맡을게. 도윤은 그때 고모가 도와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고모가 서류를 들고 집에 왔어요. 도윤아, 아빠 산재 보험금이 나왔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집도 있고. 고모가 너희 명의로 잘 관리해 줄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는 보험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시켰고 집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본색을 드러냈죠. 도윤아, 너 이제 성인 됐지? 아니요, 아직 19이에요. 만 나이로 계산하면 성인 아니야? 어쨌든 이제 너 혼자 살 수 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나가야 해. 대출금 갚아야 하거든. 팔기로 했어.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아빠가. 법적으로는 내가 후견인이야. 미성년자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할 권한이 있어. 알아서 나가. 일주일 줄게. 고모는 냉정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고모가 처음부터 보험금과 집이 목적이었다는 걸. 하은이는요? 하은이도 쫓아내실 거예요? 하은이는 시설 보내면 돼. 너 혼자 키울 수 있어?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웃기지 마. 19살 애가 6살 동생 키워. 현실적으로 생각해.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집이 팔렸고 도윤과 하은이는 짐을 꾸려 나와야 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고모에게 물었어요. 보험금은요? 제 명의였잖아요. 내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성인 되면 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는 이미 그 돈을 다른 곳에 썼거든요. 도윤은 하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오빠, 우리 어디가? 괜찮아, 하은아.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도윤도 두려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헤맸습니다. 친구 집에 하루 묵기도 했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가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공업단지를 헤매다가 반쯤 불 켜진 정비소를 발견한 거였어요. 도윤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고 장석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고모가 서류를 챙기던 그날 도윤이 몰래 휴대폰으로 서류 일부를 사진 찍어뒀다는 걸. 보험금 이체 내역서와 집 담보대출 서류였죠.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본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죠. 정비소에서는 장석구가 벌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운기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네. 어제 감사했습니다. 장석구는 손을 닦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저기 편의점 있어. 가서 삼각김밥이랑 우유 사와. 동생 것도. 장석구가 10,000원짜리를 건네자
도윤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서 사와. 배고프잖아.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삼각김밥 3개와 우유를 사서 돌아오니 하은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빠, 하은아, 아침 먹자.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하은이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장석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장석구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천천히 먹어. 식사 후 장석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고모가 보험금과 집을 빼앗은 일, 쫓겨난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석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폐를 끼쳐서. 폐는 무슨. 근데 도윤아, 너 고등학교는? 중퇴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석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여기 뒷방 있어.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너희 둘이 지낼 만해. 당분간 거기서 지내도 돼.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정비소 일 도와줘야 해. 청소하고 부품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할 수 있겠어?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아니야. 애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아야 해. 내가 알아볼게. 장석구는 그렇게 도윤과 하은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뒷방을 정리하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이불과 전기장판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도 들어왔죠. 오빠, 여기 좋다. 하은이가 방을 돌아다니며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청소와 부품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부품을 분류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죠. 하지만 도윤의 진가는 곧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고장난 경운기를 가지고 왔어요. 엔진이 안 걸려요. 장석구가 점검하는 동안 도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말했어요. 저기, 연료 펌프 호스가 찢어진 것 같은데요. 장석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였지만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잘 봤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소리가 이상했어요. 엔진 소리가 아니라 공기 새는 소리 같았어요. 장석구는 놀랐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트랙터 유압이 안 올라간다는 거였죠. 장석구가 바쁜 틈에 도윤이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유압 실린더의 실이 낡아서 문제라는 걸 파악했어요. 도윤은 공구함에서 렌치와 드라이버를 꺼내 실린더를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새 실로 교체한 후 다시 조립했죠. 장석구가 와서 봤을 때 유압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안 배웠는데요.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석구는 도윤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손길, 그 감각. 자기 아들과 똑같았어요. 장석구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기계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천재였죠. 하지만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석구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도윤아, 진짜로 기술 배울 생각 있어? 네. 기술자가 되는 거야. 나한테 제대로 배워.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기술은 사람을 배신 안 해. 손에 기술 있으면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도윤의 진짜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장석구는 체계적으로 도윤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비소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하은이를 근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죠. 도윤아, 기계는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단순해. 입력, 처리, 출력. 이 세 가지야. 장석구는 엔진 구조부터 가르쳤습니다. 이행정, 사행정 엔진의 차이, 디젤과 가솔린 엔진의 작동 원리, 유압 시스템, 전기회로. 도윤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이 부품이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봐. 다 이유가 있어. 손님이 없을 때는 고장난 기계를 가져와서 함께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도윤은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배웠죠. 렌치는 이렇게 잡아.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각도로 푸는 거야. 용접할 때는 시선을 정확히. 불꽃 보지 말고 용융지 봐. 엔진 소리 들어봐. 정상 소리가 어떤 건지 외워야 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도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수리만 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고장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석구가 도윤에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기계공학의 기초라는 제목의 교재였어요. 아저씨, 이거 우리 아들 책이야. 공대 다닐 때 쓰던 거. 장석구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아저씨 아들분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아내랑 같이 교통사고로.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애도 너처럼 손재주가 좋았어. 기계만 보면 눈이 반짝거렸지. 같이 정비소 하려고 했는데 장석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기술은 이어져야 해. 내가 배운 것도 우리 아들이 배울 뻔했던 것도 내가 이어받아줘.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날 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하은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잘 놀았어요. 오빠, 오늘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그림을 보여주면 도윤은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 그렸네. 하은이는 장석구에게도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렌치야. 볼트 푸는 거지. 저도 할 수 있어요? 하은이는 아직 어려. 크면 가르쳐 줄게. 장석구는 하은이를 보면 잃어버린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손자. 하지만 이제는 슬프기보다 따뜻했어요. 도윤과 하은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감동적인 일을 해줬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수리비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다른 데는 10만 원 부른다던데. 그리고 이 젊은 친구 실력도 좋고. 더 받으세요. 손님은 10만 원을 내고 갔어요. 그리고 덤으로 도시락 2개를 사왔죠. 젊은 친구, 이거 점심으로 먹어. 동생이랑.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점심 도윤과 하은이는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오빠 맛있다? 그러게. 잘 먹어. 장석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혼자서도 대부분의 수리를 해낼 수 있었어요. 장석구는 도윤을 믿고 외출할 때도 정비소를 맡겼죠. 도윤은 틈틈이 검정고시도 준비했습니다. 장석구가 문제집을 사줬거든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학력도 있어야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돼. 어느 저녁
장석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만의 공방 갖고 싶어요. 고장난 기계 고쳐주고 필요한 부품 만들어주고 그런 곳이요. 좋은 꿈이네. 그럼 용접 기술도 배워야겠다. 선반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장석구는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도윤이 2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 2명이 정비소에 찾아왔어요. 장석구 씨 계십니까? 네, 접니다만. 채권 추심 관련해서 왔습니다. 3천만 원 연체건요. 장석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미 6개월 연체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갚지 않으시면 이 정비소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건네고 갔습니다. 장석구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장석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아내랑 아들이 사고 났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 살리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국 못 살렸지. 그래도 빚은 남았고 얼마나? 원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까지 치면 지금 3천만 원이야. 정비소 수익으로는 갚기 힘들어서 계속 미뤘는데 장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너희한테 안정적인 곳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난 그것도 못하는구나.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장석구 아저씨가 자신과 하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모 김선영이 정비소에 찾아온 겁니다.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고모.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도윤아, 고모가 미안했어. 그때 너무 심했지. 그래서 보상해 주려고. 보험금 중에 일부 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보험금을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다 날렸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윤에게서 뭐라도 받아낼 생각으로 온 거였죠.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도윤아, 그래도 고모잖아. 혈육이면 어린 조카 둘을 거리에 내쫓나요? 도윤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장석구가 나타났어요. 손님, 여긴 작업장입니다. 개인적인 일이시면 밖에서 하세요. 선영은 장석구와 도윤을 번갈아 보다가 비웃었습니다. 아, 여기 얹혀 사는 거였구나. 신세 좀 지내. 근데 도윤아, 알고 있어? 여기도 곧 문 닫을 것 같던데. 압류 통보 받았다면서? 선영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정보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럼 너도 또 쫓겨나는 거네? 불쌍하게.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어요. 후회하지 마. 고모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영이 가고 난 후 도윤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석구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네. 죄송해요. 제 일로 폐를 끼쳐서. 아니야. 근데 도윤아, 저 사람 말이 맞긴 해. 이 정비소 한 달 안에 돈 못 구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꼭요. 그날 밤
도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중고 기계를 고쳐서 파는 거였어요. 고장나서 버려지는 기계들을 싸게 사서 수리한 후 되팔면 수익이 날 수 있었죠. 도윤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장난 기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드립니다. 마이너스 고장난 경운기. 5만 원에 가져가세요. 마이너스 엔진 고장 재초기. 도윤은 이런 매물들을 하나씩 연락했어요. 장석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장석구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기술로 고치면 되지. 첫 번째로 가져온 건 고장난 경운기였어요. 무료로 받아온 거였죠. 도윤과 장석구는 밤을 새워가며 경운기를 수리했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고 피스톤 링을 교체하고 기화기를 청소했어요. 일주일 후 경운기는 새 것처럼 잘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어요. 완벽 정비 경운기 마이너스 80만 원.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구매자가 와서 경운기를 시험해 보고는 만족하며 가져갔어요. 와, 진짜 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80만 원. 도윤과 장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됐어, 아저씨. 그래. 계속하자. 그 다음 주에는 재초기 2대와 분무기 1대를 고쳤어요. 모두 합쳐 150만 원을 벌었죠.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에 계정을 만들어 수리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고칩니다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분한테 맡기고 싶네요. 출장 수리되나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늘어났어요. 한 달 후 도윤의 SNS 팔로워는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트랙터 고쳐주실 수 있나요? 경운기 출장 수리 가능한가요? 도윤은 주말마다 출장 수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2달 후 도윤은 통장에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도윤은 더 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중고 기계를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개조해서 성능을 올리는 거였어요. 아저씨, 이 경운기에 더 좋은 엔진 달면 어떨까요? 가능은 한데 부품값이 중고 부품 쓰면 되잖아요. 제가 찾을게요. 도윤은 폐차장을 뒤졌을 만한 부품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를 개조했어요. 더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고 유압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죠. 완성된 경운기는 일반 제품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개조 경운기 마이너스 일반 모델 대비 30% 성능 향상. 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요. 제작 의뢰되나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도윤은 3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장석구와 함께 개조 기계를 만들어 팔았죠. 그리고 마침내 3달째 되는 날 도윤은 통장에 3,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도윤은 장석구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했어요. 뭘? 3천만 원 넘겼어요. 장석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이거 써주세요. 빚 갚는데. 도윤이 통장을 내밀자 장석구는 손을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내가 번 돈이야. 아저씨 덕분에 번 거예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윤아. 그리고 아저씨, 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도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비소 확장해요. 그냥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개조 전문점으로. 제가 SNS 마케팅하고 아저씨는 기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수익은 반반으로 나눠요. 장석구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저 이제 성인이에요. 사업자 등록 낼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아저씨. 장석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3천만 원 전액 상환. 압류통보는 철회됐고 정비소는 지켜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고모 김선영과의 일이었습니다. 석 달 후 도윤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년 전 고모가 서류를 챙길 때 찍어뒀던 사진들, 보험금 이체 내역과 집 담보대출 서류.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거 명백한 횡령입니다. 미성년자 재산을 후견인이 임의로 사용한 거니까 고소하면 거의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로 3년 이상 징역,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보험금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고모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네. 도윤은 고모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어요. 고모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리자 선영이 나왔어요. 누구? 도윤? 선영은 1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좁은 원룸.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진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조카들을 그렇게 대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거짓말.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잖아요. 보험금이랑 집.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돈 다 어디 갔어요? 사업한다고. 다 날렸어.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선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고모가 빼돌린 보험금 내역이요. 집 담보대출 서류도 있고 변호사가 보더니 명백한 횡령이래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아, 고소하면 고모 3년 이상 감옥 갈 거예요. 돈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제발. 도윤아. 선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빚만 5천만 원이야. 더 이상 빼앗아 갈 것도 없어. 제발. 도윤은 한참을 선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과 하은이를 거리로 내몬 사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장석구의 말을 떠올렸어요. 도윤아, 기술자는 망가진 걸 고치는 사람이야.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일어나세요. 도윤아, 고소는 안 할 거예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집 반환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도윤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게 아빠 집이요. 이미 제가 되찾았어요. 이 서류에 사인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돼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전 그냥 고모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우리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일 거예요.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아빠, 제가 집 되찾았어요. 이제 하은이랑 아저씨랑 같이 살 거예요. 도윤은 정비소로 돌아갔습니다. 장석구와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하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요. 집도 되찾았고, 고소는 안 했어요. 아저씨 말씀대로요. 기술자는 고치는 사람이지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장석구는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2년 후 공업단지 중심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장도 기술 공방. 간판에는 작은 톱니바퀴가 큰 기계로 변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층은 넓은 작업장, 2층은 교육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22,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야간 공대에 다니면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SNS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었고 개조 의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석구는 2층 교육장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어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는 중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기술은 배신 안 합니다. 손에 기술 있으면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장석구의 수업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오빠, 나 숙제 다 했어. 우리 하은이 대단한데? 보여줘. 하은이는 오빠와 할아버지가 있는 공방이 좋았습니다. 방과 후면 늘 공방으로 왔고 작은 공구로 뭔가를 만들어 보곤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도윤이 되찾은 그 집. 집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방 3개. 오빠, 내 방 여기 맞지? 응. 할아버지 방은 저쪽이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장석구가 사온 치킨. 오빠, 맛있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장석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행복해? 네. 정말이요. 나도 행복해. 너희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할아버지도요? 하은이가 물었고 장석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 덕분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눈 내리던 그 새벽. 패정비소 앞에서 떨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집도 돈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기술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감사해요. 그때 저희를 받아주셔서. 장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고마워. 너희가 나를 살려줬어. 지은이 잃고 나서 난 죽은 사람처럼 살았거든. 너희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할아버지. 하은이가 장석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도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가족도. 도윤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기술 배웠고, 가족 만났고,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장석구와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빠, 보드게임 하자. 좋아.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나는 질 자신 있는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패정비서 앞에 선 소년. 그 소년은 이제 기술자가 되었고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작은 톱니바퀴처럼 보잘것없던 시작이 이제는 큰 기계처럼 든든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계는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